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버크 헤지스의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꿈꾸시는데 방법을 몰라서 좀 막막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책이 바로 그 방법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더라고요. 아, 그 유명한 질문이죠. 당신은 지금 물통을 나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그거요.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 전체를 꿰뚫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서요. 단순히 돈 버는 기술, 이걸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노동, 또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관점으로 한번 완전히 뒤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두 친구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아, 시작하기 전에 딱 두 가지 개념만 먼저 잡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첫 번째가 이제 물통을 나르는 삶인데요. 이건 간단히 말해서 내 시간을 돈이랑 맞바꾸는 삶이에요. 아, 직장인 월급이나 아르바이트 시급처럼요. 정확합니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수입이 바로 끊기는 구조. 반면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삶은 처음엔 좀 힘들어도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자산을 만드는 거죠. 아, 그 둘의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거군요. 네, 이 우화가 그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1801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더라고요.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아주 친한 두 젊은이가 있었는데 둘 다 언젠가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고요. 네, 야망 있는 친구들이었죠. 그러다 마을에 물이 부족해지면서 촌장이 일자리를 하나 제안해요. 강물을 길어서 마을 광장 물탱크를 채우면 물 한 통에 1페니를 주겠다. 브루노는 이걸 듣고 와, 드디어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 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렇죠.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네,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했어요. 더 큰 물통을 구해서 남들보다 2배로 일하고 그렇게 번 돈으로 뭘 할지 아주 행복한 계획을 세웠죠. 소도 사고 더 큰 집도 짓고. 맞아요. 주말엔 쉬고 1년에 2주씩 유급휴가도 즐길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전형적인 일한 만큼 번다. 즉 물통 나르기에 모든 걸 쏟아부은 겁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게 가장 상식적인 반응 아닌가요? 눈앞에 확실한 돈벌이가 있는데 당연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파블로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매일 무거운 물통을 나르니까 손에 물집 잡히고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한계가 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거 말고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하고 고민하다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딱 떠올립니다. 바로 그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강에서 마을까지 물을 그냥 바로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자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브루노는 오늘의 확실한 수입을 선택했어요. 즉각 보상이 있고 위험 부담도 적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죠, 사실. 그렇죠. 하지만 파블로는 미래의 불확실한 자산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솔직히 저는 파블로의 선택이 너무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수입도 없는 일에 저녁이랑 주말 시간을 다 쏟아붓는다니 좀 비현실적인 조언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파이프라인맨이라고 놀려댔고요. 친구까지도 그랬다면서요? 네, 심지어 가장 친한 친구인 브루노마저 야, 파이프라인은 무슨 쓸데없는 생각 집어치워 라면서 비웃었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려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저항에 부딪히거든요.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맞습니다. 기존의 안정적인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는 파블로의 비전이 그냥 몽상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낮에는 브루노처럼 물통을 날라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낮에는 일을 했군요. 네, 그리고 남는 모든 시간을 바위 깨고 땅 파는 데 쓴 겁니다. 단기적인 만족, 편안함 이런 걸 기꺼이 포기한 거죠. 그 고된 과정을 거쳐서 파이프라인이 완성됐을 때 정말 모든 게 바뀌었겠네요. 완전히 180도 뒤바뀌었죠. 몇 년이 지난 뒤의 풍경을 책이 이렇게 묘사해요. 브루노는 더 큰 물통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한때는 브루노 씨라 불리며 존경도 받았지만 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서서히 망가져간 거예요. 어깨는 축 처지고 걸음은 느려지고 결국 나를 수 있는 물통 양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같이 뚝 떨어진 거죠. 그럼 파블로는요? 파블로는 더 이상 물통을 나를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잠을 자든 밥을 먹든 가족과 휴가를 즐기든 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4시간 내내 마을로 흘러들어왔고 돈은 계속해서 쌓였습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죠. 초기에 투입한 자기 시간과 노력을 지렛대 삼아서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듣고 보니 브루노의 수입은 오직 자기 건강과 시간에만 의존했기 때문에 아프거나 다치면 바로 수입이 0이 되는 구조였네요. 정말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같은 거죠. 네. 반면에 파이프라인은 한 번 완성되니까 외부 변수랑 상관없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블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요? 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파이프라인을 모델로 삼아서 이웃 마을,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을 세워요. 그는 이제 단순히 물을 파는 사업가가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가가 된 거죠. 와, 이 우화가 결국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당신의 삶 속 파이프라인은 무엇인가 이거겠군요. 책의 저자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요? 네, 아주 뼈아픈 경험이었죠. 저자의 아버지가 쿠바에서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쿠바 혁명이라는 단 한 번의 정치적 격변 때문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세상에. 수십
수십 개의 물통을 갖고 있었지만 그 물통들이 놓여있던 땅 자체가 사라져버린 셈이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저자는 진정한 안정은 파이프라인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돈이 아니라 시간을 레버리지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루 24시간, 1440분이 주어지니까요. 맞습니다. 저 책에 나온 통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가 평생 밥 먹는데 6년, 줄 서서 기다리는데 5년, 청소하는데 4년을 쓴다니. 이 자투리 시간을 모으면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렇죠. 하루에 딱 2시간씩만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 구축에 쓴다고 가정하면요. 1년이면 730시간이거든요. 이게 주 40시간이라는 걸로 치면 거의 넉 달 반치의 풀타임 근무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파이프라인을 제시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50년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건 사실 우리한테도 꽤 익숙한 개념이에요. 월급 일부를 꾸준히 떼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거요. 복리의 마법으로 불려나가는 방식?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검증된 방법인데 이름처럼 50년 가까운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단점이죠. 50년. 아,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요. 은퇴할 때쯤 되어서야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이프라인이 더 흥미로웠습니다. 5년 파이프라인이요. 맞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활용한 이 파이프라인이죠. 책에서는 이걸 이배가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시간하고 인간관계를 레버리지해서 2년에서 5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드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그 원리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초기 투자금 없이 시간과 관계만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좋은 이야기처럼 들려서 오히려 좀 의심이 가기도 하고요. 책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자칫하면 좀 다단거 마케팅처럼 들릴 소지도 있어 보이고요. 아주 정확하고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이 책이 쓰여진 시점이 2000년대 초반이라는 걸 감안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 파이프라인 개념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책에서 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소개가 또 다른 소개로 이어지는 네트워크라는 건 현대적으로 보면 제휴 마케팅, 아니면 구독 기반의 컨텐츠 비즈니스, 플랫폼 경제의 초기 모델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가 제품 리뷰하고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달아서 수익을 얻거나 작가가 자기 글을 유료 뉴스레터로 발행해서 구독자를 모으는 것도 일종의 이 파이프라인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의 전문성, 신뢰도 혹은 네트워크를 자산으로 바꾸는 거죠. 처음에는 구독자 1명, 조회수 100으로 시작하지만 콘텐츠가 쌓이고 신뢰가 구축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직접 홍보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스스로 확장되는 그 배가의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책의 설명처럼 단순히 이거 좋으니까 소개하면 돼 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본질, 즉 시스템을 통한 레버리지라는 개념이죠. 이렇게 파이프라인의 중요성이랑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뜻 행동으로 못 옮기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사람들이 흔히 되는 변명들이 나오는데 정말 제 얘기 같아서 뜨끔하더라고요.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딨어? 그거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나 돈 버는 거지.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래. 이런 것들이요. 그게 바로 익숙함의 함정이죠. 물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무게가 익숙해지면 그냥 참고 들게 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고통보다 지금의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 부자에 대한 착각을 지적한 부분도 정말 인상 깊었어요. 비싼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갖추고 여유롭게 다이빙을 즐기던 한 남자 이야기요. 네, 기억나네요. 겉보기엔 완벽한 부자였는데 그의 노트에는 나는 지금 물에 빠져 죽는 중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죠. 알고 보니까 전부 할부랑 대출로 산 것들이었고요. 그게 오늘날 SNS 시대에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요. 인스타그램 속에서는 다들 부자고 모두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 화려한 이미지 뒤의 재정 상태, 즉 그들이 나르는 물통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소비 수준이 그 사람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개미와 배짱이 우화의 현대판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의 즐거움, 소비라는 달콤한 열매에 취해서 미래를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미루는 배짱이는 결국 혹독한 겨울을 맞게 된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파이프라인은 경기가 좋고 수입이 안정적일 때, 즉 여름일 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좋을 때 미리. 네,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즉 겨울이 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파이프라인을 찾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수 있죠. 현명한 개미처럼 따뜻할 때 미래를 대비하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듣고 보니 결국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 즉 마인드셋의 문제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에 큰 비용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노력을 통해 미래의 안정을 살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지금 조금 낼 것인가, 나중에 많이 낼 것인가의 선택이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단기적인 희생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돈, 그리고 정신적인 안정까지 벌어다주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버크헤지스의 파이프라인 노화를 통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네. 핵심은 내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삶에서 벗어나서 시간을 레버리지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삶으로 관점을 바꾸는 것이었네요. 그래서 저자는 두 가지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구축하라고 조언합니다. 50년 파이프라인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5년 이 파이프라인으로 현재의 삶의 시간적, 경제적 자유를 더하라는 거죠. 아, 둘 다 하라는 거군요.
네, 현재를 충실히 살되 미래를 현명하게 계획하라는 아주 균형 잡힌 메시지입니다. 하나는 안전벨트가 되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더 빨리 목적지로 데려다줄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801년의 우화로 시작해서 21세기 인터넷 비즈니스로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시대와 기술은 변했지만 물통과 파이프라인이라는 본질적인 개념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매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가장 큰 물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무거운 물통을 내려놓기 위해 오늘 당장 놓을 수 있는 당신의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돌멩이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